제가 기관이라고 하면 이더리움은 무조건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더리움은 지금 10여 년 동안 체인을 운영하면서 멈춘 적도 한 번도 없고 이 프로토콜의 어떤 중립성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여서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리질리언트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기관들이 사용할 수도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펀더멘탈한 네트워크로 본인들은 포지셔닝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체인이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 비트코인이 사실 유일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프로그래머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확장성이 좀 많이 보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럼 이더리움이 결국엔 차단축일 수밖에 없다. 대표님이랑 이야기하면서 저 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저도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는 이야기들이 오갔는데, 사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좀 관심이 있으실 부분들 중에 하나는 비트코인이 언젠가 간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믿음에 그렇게 큰 의심이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알트코인에 대한 의구심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그럼요. 상황인데, 맞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주된 요인이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이 뭔가 올라갈 만한 이유가 너무 많아서 그 이유를 찾자면 진짜 너무나 많이 찾을 수 있는데, 펀더멘털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요지부동한 걸 넘어서 지금 차례일정 기준으로는 $1,500 근처까지 지금 내려간 상황이거든요. 이더리움이 상승을 다시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더리움에 대해서 원래 과거에는 대표님이 솔라나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이더리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셨지만 상대적으로는 좀 이더리움보다 솔라나에 대해서 점수를 주셨는데, 맞습니다. 지금도 그 관점이 변함이 없으신지 아니면 이더리움이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기관분들이 많이 만나다 보면 이더리움만 자산은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더리움이다. 네, 왜냐하면 기관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안정성이거든요. 저 물론 지금도 솔라나 엄청 좋아하고 솔라나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솔라나가 과거에 체인을 멈췄다라는 사실, 그것이 수많은 기관들로 하여금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이랑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개인이 확실히 다르죠.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네. 마인드가. 결국엔 시대 정신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자산의 어떤 선호도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솔라나는 리테일 투자자분들에게 많은 선택을 받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에 느끼는 건 이제 솔라나랑 이더리움은 경쟁 상대라기보다는 아예 이제 다른 어디언스를 좀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솔라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주식 거래, 최근에 이제 뭐 스페이스X 상장도 그랬고 다양한 자산들이 상장을 할 때 솔라나에서 미리 거래할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 많은 분들이 거래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온체인에서 발행된 수많은 주식 거래 중에 거의 90% 이상이 솔라나에서 거래가 됐다라는 이제 지표도 나올 만큼, 이제 솔라나는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어떤 거래소로서의 이제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본인들이 탈중앙화 나스닥 이게 정확한 기치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비전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럼 이더리움은 무엇이냐? 이더리움은 사실 그런 솔라나 같은 어떤 나스닥 같은 느낌은 아닐 것 같고, 본인들은 계속해서 중립성, 이 프로토콜의 어떤 중립성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여서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리질리언트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기관들이 사용할 수도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펀더멘탈한 네트워크로 본인들은 포지셔닝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기관이라고 하면 이더리움은 무조건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더리움은 지금 10여 년 동안 체인을 운영하면서 멈춘 적도 한 번도 없고, 물론 그 해킹은 다양하게 일어났습니다만 그 해킹도 그 프로토콜 단의 해킹이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 단의 해킹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이더리움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체인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라서, 그런 것들은 좀 논외로 본다고 하면 체인이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사실 유일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프로그래머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뭐 다양한 프로토콜들이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확장성이 좀 많이 보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럼 이더리움이 결국엔 차단축일 수밖에 없다. 기관들과 얘기를 했을 때도 결국에는 이 체인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운영이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 네. 두 번째로 이제 재밌는 것은 이더리움이 전 모든 부분에서 선구자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 재단이 크게 한번 그 자기네들 연구원들을 이제 자르고 지금 굉장히 좀 재단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네, 규모를 축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거에 대한 또 반대급부로 또 뭐가 나왔냐면 이제 이더랩스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네, 다양한 이더리움 DAT 회사들과 이제 컨센시스라고 하는 회사의 조셉 루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럼 우리가 펀딩을 해주겠다, 우리가 리서처들과 기여자들을 위한 펀딩을 해주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은 이 업계에서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가 원했던 일이고, 중앙 집권화되지 않고 정말로 이해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펀딩해주고 다양한 어떤 프로토콜의 기여를 인센티바이즈 해주는 형태의 이니셔티브들은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그렇죠. 네, 이더리움이 또 어떻게 보면 선구자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솔라나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캐피탈들은 유입이 될 것이고요. 새로운 인력들도 유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제 이더리움 DAT 회사 중에 샤프링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컨센시스의 자회사이기도 한데 여기에 대표가 조셉 샬롬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블랙록에서 비드 펀드를 만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이 샤프링크에 조인을 했을 때부터 이더리움이 결국 기관들에게 가장 큰 채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 이 블랙록에서 디지털 자산 총괄하시던 분이 이더리움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아마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기관들이 이더리움을 비슷하게 보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이더리움이 약진을 해주고 있긴 하지만은 결국엔 이더리움이 아직까지도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기관들이 채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 이더리움도 저는 펀더멘탈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너무나 거대한 서사들과 그리고 정말 그 위로 올라오는 월가의 자본들, 그런 것들을 감안해도 가격이 너무 오르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가격에 대한 부분들. 이게 사실 이더리움의 나래티브의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은 여태까지 울트라 사운드 머니라고 해서 그 레이어 2, 소위 말해서 롤업이라고 하는 다양한 체인들이 이더리움에서 기생하는 형태의 로드맵을 좀 가졌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원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이더리움을 이제 레이어 2 생태계에 쓸 수 있는 기초통화로 쓰겠다. 그 다음에 기초통화가 많이 사용되면 많이 사용될수록 이제 이더리움이란 자산, 디플레이션 자산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럼 이더리움 가격은 오를 것이다라는 어떤 하나의 비전이었는데, 글램스테르담 업그레이드는 어떤 의미냐면 그 로드맵을 폐기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이 나래티브가. 그래서 이제 레이어 1 자체의 확장성과 레이어 1 자체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다시 개편하겠다라는 것인데, 저는 이런 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로드맵은 실패할 수 있고요. 실제로 뭐 스페이스X도 많이 실패를 했는데 실패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다양한 시도를 해야 되고, 그 시도 속에서 어떠한 분명히 테이크어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테이크어웨이를 가지고 당연히 발전시키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하이퍼리퀴드도 그렇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컬렉트 크립트 같은 사례를 보면 사람들은 이걸 화폐로 사용한다라는 거에 대한 메리트를 많이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오히려 명확한 바이프레셔를 만들 수 있는 나래티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럼 그랬을 때 결국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소각 이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더리움을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맞아요. 네, 그랬을 때 이더리움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냐, 그런 논의가 결국엔 글램스테르담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지금 나래티브가 전반적으로 한번 변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물론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조금 더 하나의 키워드로 집중을 하면 약간 확장성에 조금 무게를 뒀다면, 글램스테르담은 약간 본인들의 이제 그 방향성 자체를 바꾼다는 측면에서 다른 또 업그레이드 대비로도 좀 더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마이너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정말로 본인들 프로토콜에 대한 방향성을 한번 폐기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더리움을 다시 재평가하는 시기가 또 이제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바뀌지 않은 것은 이더리움이 가장 분산화되어 있는 네트워크 중에 하나라는 것, 그래서 가장 중립적인 프로토콜 중에 하나라는 것, 그래서 다양한 기관들이 계속해서 저도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더리움은 당연히 해야 되죠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ETF를 하든 아니면은 본인들이 자산 발행을 하든 이더리움에서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정도로 이제 이더리움은 성숙화되어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같이 해서 떨어지는 시기이기는 하지만, 결국엔 언젠가는 이제 이더리움이 이런 기관들 자산을 발행할 수 있는 발행 플랫폼으로서 또 작용을 하게 되면 충분히 또 이더리움이 또 이 시장에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더리움 얘기를 갖다가 하나 정도만 더 드리고, 또 이제 은행들 또 많이 만나시면서 RW 얘기들도 같이 좀 나눠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오태민 교수님 저희 채널 출연하셔가지고 저는 좀 굉장히 흥미롭게 들은 얘기 중에서 이더리움이 가격이 반드시 상승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슬래싱 관련된 이슈와 좀 연관을 하셔가지고, 지금 월가의 자본들이 천문학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더리움의 가격이 고기를 받쳐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의도적인 슬래싱을 하면서 이 짬짬이를 할 수 있다. 즉 오히려 이더리움을 포기하고
다른 자산들을 취할 수 있다. 이런 관점들을 말씀 주시면서 결국은 이더리움이 월가의 자본 대비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성장을 해줘야지 거대한 자본을 받을 수 있는 체인으로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관점은 대표님 개인적으로 동의하시나요? 양가 감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당연히 이더리움 POS 체인이기 때문에 가격이 같이 올라줘야지만 체인의 보안도 같이 상승하는 형태라고 그렇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관들이 너무너무 이 네트워크를 쉽게 매수하거나 네트워크의 지분을 쉽게 매수를 해서 40%, 50% 이상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하면 네트워크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도 그 비트마인이 거의 지금 이더리움 스테이킹 총량의 10% 정도를 가져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엄청 공격적인 매수를 했고, 사실 이 비트마인이 뭐 지금 월가에 있는 자본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형태의 돈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는 유의미한 지분량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랬을 때 기관들이 과연 이 정도 규모의 네트워크를 신뢰할 수 있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태민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엔 네트워크 자체의 자본 총량이 늘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의 가치가 좀 올라가야 기관들이 또 그거에 상응하는 가치를 또 이더리움에서 발행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다. 네, 그런 생각은 좀 맞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만 자산이 없기도 한 것도 맞습니다. 그럼 이더리움이 만약에 가치가 작기 때문에 기관들이 만약에 이더리움을 안 쓴다고 하면 그럼 대안이 뭐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대안이 사실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캔톤 얘기하고 이렇게 하긴 합니다만은 사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캔톤에 대해서는 캔톤이 뭐 물론 뭐 엑시스인지 투자도 받고 다양하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캔톤 자체의 어떤 그 모델 자체가 인센티브를 거의 500만 불씩 뿌려서 매출 300만 불 나고 있어요. 네, 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구조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도 없겠지만 그런 형태의 구조가 있다고 해서 이더리움보다 우월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전혀 없고,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대안 없이는 사실 이더리움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또 프라이빗 체인으로 만들기에는 또 애매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라이빗 체인 자체가 또 확장성이 없기 때문에. 그 최근에 스트라이프라는 회사가 파라다임이라는 VC와 같이 만든 템포가 또 그러면 뭐 쓰이겠느냐 라고 보면 또 템포도 프라이빗 체인이기 때문에 많이 한계가 있을 것이고, 서클에서 만드는 아크 체인이 또 그럼 쓰일 것이냐라고 해보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는 서클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아마 테더 진영이 굉장히 또 싫어할 것이고요. 이게 결국에 중립성의 문제예요. 이더리움은 그 누구의 편도 아니고 이더리움이 잘 된다고 해서 특정 업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더리움에서는 다양한 자산을 발행할 수 있어요. 근데 템포가 잘 되면요, 스트라이프가 잘 돼요. 그럼 스트라이프의 경쟁자는 템포를 쓰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아크 같은 경우는 잘 되면 서클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럼 테더 같은 애들이 과연 이걸 쓰고 싶을까요? 안 쓰고 싶겠죠. 결국에는 이런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체인들의 경우엔 확장하기가 좀 어려워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만큼 중립적인 체인이 또 다시 나오지 않는 이상 기관들이 뭔가 이거를 이해관계까지 생각하면서 이 체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이 있겠느냐고 해보면 그렇지는 또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현재로서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더리움만한 대안이 일단 없다는 거는 일단 분명해 보이고,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나마 이더리움 다음은 솔라나를 꼽는데, 솔라나는 이제 정체성 자체가 다르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더리움이 월가의 선택을 받는 1번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는 누구나 이제 수긍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RWA라든지 이제 클레리티 법안 얘기로 좀 옮겨가 봐야 되는데, 좋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궁금한 게, 클레리티 법안 연내 통과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상원공화당 내에서도 좀 반대하는 의원, 뭐 랜드폴 상원의원이라든지, 랜드폴 의원은 굉장히 자유지상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상원의원이기 때문에 뭐든지 정부의 권한을 확대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근데 클래리티 법안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CFTC와 SEC의 역할을 분리시키고 확장시키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랜드폴 상원의원은 그걸 좀 강력하게 좀 반대를 하고 있고, 사실 클래리티 법안 같은 경우는 초당적인 법안이라기보단 결국에는 공화당이 밀어줘야 되는 법안인데, 결국에는 지금 민주당에서 이게 설득이 돼야 되고 그 필러버스터를 좀 오버라이드를 하려면 60표가 필요한데, 공화당은 지금 여태까지 지금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이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 어떻게 포섭할 수 있겠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결국엔 이해관계 상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트럼프 정권에서 대놓고 지금 크립토 자산들을 발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을 위시한 클래리티 법안 반대파들이 얘기하는 게 딱 그런 거거든요. 아니 이게 대놓고 트럼프 정권 배불러주는 법안인데 왜 우리가 이걸 생성을 해야 되냐. 그런 이유는 좀 명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업계 이해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맞아요. 예, 이거에 대한 수혜를 특정 개인이나 특정 정권이 본다면은 그렇죠. 그런 것들을 또 야당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명분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잘 네고시에이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최근에도 이 마크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상하원에서 이런 거 합의가 좀 늦어진 이유도 이미 그 상하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많은 법안들이 있고 그 법안의 우선순위에서 또 클러리티 법안이 좀 밀렸기 때문에 또 결국에 이런 논의가 좀 지속이 안 된 건데 계속해서 지금 이런 클러리티 법안보다 내부적으로 더 중요도가 높은 법안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맞아요. 네, 이런 것들이 계속 밀릴 수밖에 없고 이게 결국에 중간 선거까지 가게 된다. 이러면 사실상 저희는 통과를 못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중간 선거는 과연 이번엔 어떤 당이 장악을 하겠냐고 보면 명확하게 민주당이거든요. 네, 지금 트럼프 정권에 대한 비호감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그 정권 심판론이 좀 작용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럼 민주당이 또 과반을 차지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클러리티 법안 다시 또 논의를 해야 되는 그 암흑기가 또 다시 또 오지 않겠느냐 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뭔가 됐으면 좋겠지만 되려면은 무조건 하나는 포기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들은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중간 선거 전에 통과하는 게 지금 너무 중요하고 사실 그래서 이제 8월까지는 통과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그때부터는 사실 의회가 이제 완전 중간 선거 모드로 들어가야 되는데다가 중간 선거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압승을 해버렸다 그러면은 이게 너무 요원해지다 보니까 맞습니다. 막 2030년 얘기도 나오고 막 이렇게 맞습니다.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지금 이제 그 의회 내부에서 오늘 또 기사에서는 굉장히 좀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소식은 전해지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는 게 암호화폐 시장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어마어마한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이 업계가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해외도 마찬가지고 저는 크립토 산업이 성장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규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규제의 억압이라기보단 규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 같은 사업자들도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맞아, 너무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네, 맞아. 뭐 잘못해서 너무 좀 과감한 걸 했다가 이게 나중에는 불법이 돼가지고 제가 쇠고랑 찰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리스크를 사법 리스크를 저희가 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되게 뭘 하든지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시장이 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악재 요소였고 그럼 이 법적인 명확성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니어스 법안이 작년에 통과가 되고 스테이블 코인 사업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습니다. 진짜 포물선 형태로 거의. 네, 거의 진짜 U자 커브를 그린 정도의 성장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테더와 서클에게 지니어스 법안이 알트코인들에게는 클러리티 법안이에요. 법안이다. 네, 맞아요. 저는 그래서 아마 이 클러리티 법안이 통과가 되면 수많은 기관 자금들이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목말라 있거든요. 그쵸. 정말로 이 디지털 자산이 미래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못하는 거예요. 투자를 맞아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명확성이 무조건 생겨야 되고 관할 기관이 생겨야 되고 기관들도 우리가 이걸 투자하거나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떤 규제기관과 논의를 해서 이걸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본인들도 사업을 못하고 있고 자본도 투입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해지면 미국 내에서도 이제 다양한 자산운용사들이 생길 것이고 자본도 ETF 형태든지 ETP 형태든지 다양한 형태로 좀 들어오게 될 것이겠죠. 맞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그 알트코인도 이제 판별이 가능하고 식별이 가능할 겁니다. 어떠한 자산이 앞으로 매출이 상승할 것이고 이 매출이 또 토큰의 가치와 직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저희도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시장이 좀 더 펀더멘탈 위주로 성장하는 좀 성숙한 시장이 되겠죠. 그럼 그랬을 때 저는 더 이상 어디 나가서 저희 코인 투자한다 했을 때 야, 너희 항상 꿈만 팔잖아 라고 하는 시대는 이제 벗어나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구조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는 게 정말로 알트코인 자체에 굉장히 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법안이고 그게 만약에 통과가 되게 되면은 이 명확한 코인들 이게 정말 펀더멘털이 딱 받쳐주는 코인들이 성장하게 될 텐데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됐을 때 대표님 보시기에 이제 이더리움 솔라나 얘기는 조금 했으니까 네. 요 두 가지 정도를 제외하고 좀 부각될 만한 코인들 이것도 역시나 매수 추천 아니고 한번 뭐 어떤 이유로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만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는 딱 명확한 게 대부분의 아마 뭐 디파이 토큰들 중에서도 명확한 PF를 찾은 토큰들은 아마 좀 장기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유니스왑 같은 경우도 스탠다드 차트가 그러한 이유로 가격 프로젝션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맞아요. 아베, 뭐 몰포 이런 자산들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어마어마한 레비뉴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레비뉴를 만들고 있는 체인들과 프로토콜들은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할 수밖에 없는 자산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하이퍼리퀴드는 이미 자체적으로 하고 맞아요. 이미 네,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서 이제 온더 파이낸스 같은 경우도 되게 재밌는 게
온도 파이낸스도 매출을 어마어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토큰이랑 연관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온도 파이낸스 사는 건 밈코인 사는 거랑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롱을 하는데, 온도도 좀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 컬렉티브 보안이 통과되기를. 그게 되면 이제 본인들도 이제 피 스위치라고 하는, 정말로 이 피를 여태까지 그냥 뭐 온도 스테이커들한테 나와준다든지, 온도 토큰 바이백에 사용을 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그 주주 환원이라고 하죠. 이 홀더 환원들을 이제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마련이 됐을 때, 이제 온도 센트리퓨지. 센트리퓨지는 온도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이제 이더리움 기반의 디파이 토큰들이 좀 많이 성장을 좀 해주지 않을까. 저는 이게 결국엔 이더리움에도 호재라고 좀 볼 수 있는 것이, 결국엔 이더리움에 올라가 있는 자산들이 가치가 올라가면 이더리움은 또 같이 상승해 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클래리티의 법안의 통과가 이더리움에도 굉장히 큰 소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저는 그러한 이유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 드리면서 이제 어떤 코인을 선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좀 명확하게 많이 그려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과거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속을 뜯어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막 뭔가 언론에서 많이 회자가 되거나 커뮤니티에서 많이 회자되거나 뭔가 거창한 꿈을 이야기하는 코인들이 뭔가 상승을 했다면은,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거를 토큰의 가치로 어떻게 연결시킬 맞습니다. 수 있는지가 너무 중요하고, 맞습니다. 이더리움이 잘 안 오르고 하이퍼리퀴드가 오르는 이유도 사실 그 지점에서 맞습니다. 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클리리티 법안을 통해서 많이 해결이 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인데,